예, 안녕하십니까. 제5회 모의고사 유통정보로 들어갈게요. 제5회입니다. 모의고사. 우리 유통정보를 보고 있죠. 유통정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5회, 6회, 7회, 8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제 5회를 이제 들어가는데, 자, 5회 문제 71번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71번에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류에 대한 물류 정보 시스템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유통인데. 그래서 물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물류 정보의 시스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1번 물류 상황을 예측하거나 예측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측하는 기능이 있고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 정보 시스템은.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 유통, 판매가 유기적으로 물류 정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격지간의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MS나 WMS 이런 것들 우리가 CVU 같은 걸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게 없는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말이 안 맞죠. 자, 우리가 물류 정보 시스템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계절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틀려요. 그래서 이 계절성 때문에 계절에 따라 정보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 계절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류정보 시스템 안에는 수배송 업무도 있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류정보 시스템은 수배송 위험 요소를 회피하고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GPS를 또 활용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기업 간의 시스템. 자, 다기업이라는 건 이제 화주기업, 제조기업, 그 다음에 물류기업, 유통기업, 금융업. 이 다기업 간의 시스템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자, 72번도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키워드가, 자, 우리가 잘 나오는 게 ISBN이잖아요. 자, 이건 우리가 도서에 대한 바코드가 되겠죠. 자,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72번. ISBN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뭐, 1번서부터 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국제 표준 도서 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통합된 표준 도서 번호를 각 출판사가 현행 각각의 도서에 부여하기 때문에 국제 간의 서지 정보나 서적 유통 업무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근데 2번이 틀렸는데요. 자, 이 책자도 뒤에 보시면은 맨 앞에 연속 간행물을 표시하는 숫자는 977이 아니라 978로 이루어졌죠. 978입니다. 자, 이걸 노렸네요. 그 다음에 예비기호 두 자리를 포함한 EAN과 호환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우리가 BN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표기할 때 OCR 문자로 된 ISBN과 EAN의 바코드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10자리인 ISBN과 13자리인 EAN의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ISBN의 앞에 978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978 이렇게 적는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10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이 바코드가. 그래서 체계로 그 도서가 출판된 국가 발행자 서명식별 번호와 체크 디지트로 이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BN이 부여하는 그 출판물을 제외한 전부 간행물 좀 못해놨습니다. 교과서죠. 교과서, 학습, 참고서, 만화, 팜플렛 등 모든 도서는 물론 멀티미디어는 이제 게임 CD 같은 걸 얘기하죠. 이 출판물, 점자 자료,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확실히 틀렸고요. 자, 73번은 그냥 가볍게 봅니다. 가볍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중 무선 인터넷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무선 인터넷은 무선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편리성이 있어요. 이동성이 있고 위치 기반을 따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차별화성이 있는데 단체성이 아니라 무선 인터넷 특성은 개인성이죠. 단체성이 아닙니다. 개인성.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라고 해야 되고요. 자, 74번 갑니다. 자, 전자상거래. 우리 전자상거래 또 키워드죠. 이시입니다. 전자상거래.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전자상거래. 자,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물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어떻게 돼요? 1번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가 네트워크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됨에 따라 이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죠. 자, 그건 곧 공간 확대를 얘기해요. 2번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는데요. 자, 전자상거래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적절한 시기, 장소, 어떻습니까? 양, 가격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이제 전자상거래와 물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류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거는 물류관리란 원자재를 조달받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다른 기업이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요구하는 물류 서비스 제공에 이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도 물류관리 목적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2번은 전자상거래와 거래는 뭡니다. 2번이 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다음 3번. 자,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를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자, 공급업자가 중간상을 거치지 않습니다.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우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직접 거래가 가능하고 우리가 이게 바로 전자상거래의 특징이 되죠. 자, 그렇게 엄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전자상거래 4번도 중요한데 4번도 전자상거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로부터 고객에게 물품이 바로 수송되고 대금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물류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물류 관리 시스템도 정비돼야 된다. 자, 물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적 거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물류 활동도 포함돼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이제 주문을 해서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는데 택배가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 활동에 대한 배송도 즉각 일어나야 됩니다. 택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물류관리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아져요. 우리가 보통 이 EC는 이 전자상거래는 무점포이기 때문에 이 물류라는 걸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택배 이 직접 거래가 가능한 거는 택배 업체가 중요하면서 소비자한테 직접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클레임이 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5번을 보시면 전자상거래에서는 물류 특히 택배 시스템의 선택이나 구축이 마케팅의 핵심이며 전자상거래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자, 이 택배 시스템을 어떤 거 선택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바로바로 고객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택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어떤 회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 신발을 파는 인터넷 업체인데, 자, 이 택배 회사와 구성이 잘 돼서 이 며칠, 이틀 이내, 하루 이내 이렇게 택배를 가지고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 자체가 물류 시스템과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틀렸고 다 맞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괜찮습니다, 문제. 7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적중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용어들이다. 이 좀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건 이제 답이 잘못됐는데 해설은 맞는데 75번의 답은 우리가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그래서 이 부인 봉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봉쇄는 뭐냐면,
송신한 자 측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신자 측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또는 수신 측이 정확한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송신 측이 자신의 보낸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방지하는 거죠. 봉쇄라는 게. 그래서 이 5번이 여러분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5번 다음 네트워크와 관련된 용어에서 가장 바르지 않는 건 5번이 틀렸고요. 76번 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물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 물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물류. 자, 중요한 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DSS라고 하죠. 그럼 다음은 이제 이 정보 시스템에 활용해서 물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물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물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배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정보량이 증대해서 양질의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보량이 많으니까 선택 판단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정보가 복잡하게 뒤섞이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또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다양한 분석 및 빠른 액세스 적응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확대로 의사결정의 즉시성이 요구됩니다. 적시성이 요구되고요. 근데 76번의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죠. 자, 당연히 자, 이건 좀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말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사내 정보는 질과 양면에서 편제하는 경향이 약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기업의 경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분석,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내의 정보는 계층적 구조에 따라 집중 편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편제되는 경향이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고 보셔야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77번은 뭐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별표를 쳐놔야겠죠.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RFID입니다. RFID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RFID도 문제가 유통정보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RFID에 대해서 이거 어떻습니까? 특성에 관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1번. 자, 원거리 및 고속 이동 시에도 인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원거리라고 하는 것은 한 100m까지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바코드에 비해 수천 배 이상의 저장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집적 우리가 저장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충돌 방지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개의 태그. 자, 태그가 있어요. 이 태그를 이제 앞쪽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지만 동시 인식하면 한꺼번에 계산이 가능하죠. 이 태그를 동시에 인식할 수도 있다. 맞고요. 자, 4번이 틀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용량이 크기는 스마트 카드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RFID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바코드예요. 그래서 스마트 카드가 가장 용량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코드에 비해서 비용이 높다라는 건 맞아요. RFID가. 그런데 스마트 카드에 비해서 메모리 양이 크진 않습니다. 용량이 큰 건 스마트 카드가 더 크죠. 그래서 요 정답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FID 시스템은 바코드에 비해 비용이 높다는 건 맞아요. 근데 스마트 카드에 비해서는 메모리의 용량이 작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요거는 이제 필기를 해보면, 자, 고속주행시 인식이에요. 고속주행시 인식. 뭐겠어요? 하이패스죠, 하이패스. 그래서 이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게 비접촉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패스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우리가 78번 갑니다. 자, 또 중요한 키워드가 상황이론입니다. 상황이론도 우리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상황이론도 별표 표시를 하나 해둘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어떠한 하나의 조직 모형에 대한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과 환경과의 이 동태적인 게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성격을 고려한 조직 설계를 지향한다. 우리가 그 조직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과거 조직이 지향하던 단일 최고 방법에 대응하여 환경이라는 상황 변수를 또 고려합니다. 상황 변수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이 아무리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더라도 이 모델은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전략과 구조는 조직마다 다양하고 독특하겠죠. 조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조직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최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되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 조직과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상위 시스템 간이 아니라 상위가 아니라 하위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를 하위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상위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가 하위 시스템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직의 본질을 이해한다. 즉 상황이라는 것은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 또는 상황 요건을 어떤 조건 변수로 해서 조직의 내부 특성 변수와의 성과의 관계를 특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위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이 쳤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79번 갑니다. 자, 이것도 키워드죠.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DB는요 가장 중요한 게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해요. 고객이 이제 어디서 왔느냐, 고객에 대한 그 연령대나 성별 조사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텔레마케팅을 하죠. 보통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있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운영 프로그램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원투원, 1대1 마케팅이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의 중복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한다. 자료가 중복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료의 중복을 없애야죠.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DB라는 것은 중복된 자료의 통합이긴 하지만 자료가 중복된다는 건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데이터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해서 이 데이터의 중복이나 불일치성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사용자가 공동 이용해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가 공동 이용하게 돼서 데이터 접근하는 비밀 유지가 또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80번은 자, 이 아래 박스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이용 효과를 설명한 것인가. 자, 이것도 이제 별표를 치는데 EDI죠. EDI. 가장 중요한 게 EDI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80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래 업체 간의 상호 합의된 전자문서 표준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의 조정을 최소한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구조화된 데이터로 전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비용 및 기타 비용 절감, 보다 질 좋은 정보 비용,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의 향상, 고객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안에 박스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이용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DI입니다. 재고 비용 및 기타 비용 절감,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신속한 대응, 노동 생산성 향상, 보다 질 좋은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번. 그래서
자, OA 시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만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전자구매죠. 전자구매. 우리가 전자구매. 그 다음에 프로큐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조달이죠. 그래서 전자조달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출제가 잘 되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이 전자구매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보통 이제 전자조달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 입찰을 한다든지 구매를 하죠. 전자 입찰을 한다든지 구매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톱도 틀렸어요. 자, 이거는 푸시 방식이 아니라 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전자구매, 전자조달은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서 구매 요청, 승인, 주문, 운반, 결제 및 인도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 전략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풀 방식이에요. 푸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 방식이라는 거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여러 가지 이 업무 간소화. 그러니까 2번은 얘는 이제 업무가 간소화된다는 거죠. 업무의 간소화. 그러다 보니까 구매 과정의 간소화 및 비용 절감,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인건비 절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매와 배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오류를 감소시키고, 자, 신속한, 스피디죠. 신속한 제품 구매를 통한 구매 비용 감소, 구매 조달의 투명성을 또 확보한다. 자, 이런 것들이 됩니다. 82번은 뭐 지식 근로자도 뭐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긴 하는데 가끔가다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별표 치지 마시고 지식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81번의 정답은 아까 1번이었죠. 자, 81번은 2번, 81번은 1번이고요. 82번으로 갑니다. 지식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8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죠. 개선하고 자기 개발 혁신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람을 지식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다르죠.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전문적 성장을 기업의 비전, 전략 목표와 일치시킨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3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3번.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성원과 일치하는 업무 환경 조성과 유지는 구성원의 업무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이다. 자, 이건 지식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근로자의 관리예요. 자, 이거는 지식 근로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지식 근로자의 어떤 관리를 관련한 얘기죠. 관리. 그죠? 지식 근로자와의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 지식 근로자의 특징은 이제 협업을 해야 되고 공유 태도 수용을 하고 혁신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마인드와 그 다음에 자율 통제와 자기주도적인 학습, 새로운 방법을 획득하는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취지가 지식 근로자에 대한 겁니다. 지식 근로자에 대한 설명이 3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성원과 일치하는 업무 환경 조성과 유지는 구성원의 업무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라는 건 지식 근로자에 대한 관리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틀렸다는 거 보시고 되고요. 83번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얘도 별표 표시를 하시는데, 자, 이건 우리가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SSL과 그 다음에 SET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순서가 이제 틀린 거는 2번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SL은 사용의 편리성이 있어서 SSL이 더 간편하죠. SET가 다소 어렵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이거는 뭐 어차피 이제 그 자체가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고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었던 거를 또 참고하시고 우리가 또 박스가 있으니까 뭐 내용들은 하나씩 짜져서 2번만 틀렸다는 것을 집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4번 같은 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지적 자본을 정의한 학자와 그 내용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난해한 게 학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자, 이건 뭐 어차피 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에드 빈슨과 설리반은 지적 자본을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지식이라고 또 정의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울리는 지적 자본을 이제 역량 곱하기 몰입으로 표현하였으며, 여기서 역량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 스킬, 속성을 의미하며, 몰입이라는 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인과 프루삭은 보다 높은 가치의 자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형화되고 확보되어 활용할 수 있는 지적 물질이 지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지적 자본을 전략 관점과 측정 관점으로 구분했는데, 이 전략 관점은 지식 개발 및 지식 활용을 의미하며 측정 관점은 인적 자원 회계 및 성과표를 의미한다. 자, 이거는 오늘 조금 어렵네요. 자, 이거는 이제 루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루스. 자, 이런 게 좀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건 어떻게 이제 학자들을 이제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편법 야매를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체가 야매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하나씩 그냥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해설에도 제가 해놨는데 그러니까 4번은 루스입니다. 그러면 이 에드 빈슨과 그 멀론이라는 사람의 정의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지식, 응용 경험, 조직 기술, 고객 관계 그리고 전문적 스킬이 곧 지적 자본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우리 뭐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편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또 강의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그 어떤 암기 기법 없이 그냥 그렇게 체크를 하세요. 4번이 정답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좀 난해하죠. 왜냐면 이제 학자들마다의 견해를 우리가 지적 자본이라는 것을 다 견해가 틀리고 그 내용을 연결하는 것을 암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냥 여기 시험 보기 전에 그 숙지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슈튜어트는 지적 자본을 설명할 때 포괄적인 유용한 지식이라고 정의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번은 그냥 가볍게만 보면 85번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이제 난해한 것보다도 간단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85번은 간단한 문제인데, 다음 중 바코드의 인쇄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대형 상품의 경우는 앞면, 뒷면 두 개의 바코드를 인쇄하게 됩니다. 세 개의 바코드가 아니죠. 옆면 없어요. 앞면, 뒷면 두 개다. 그래서 앞면, 뒷면만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6번으로 갈게요. 자, 86번은 이제 별표 표시를 하시는데, 자, EC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가 B2B, B2C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두 개 정도 표시를 하시는데요. 자, 전자상거래 업체에 적용되는 우리가 물류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여기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B2B입니다. 자,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산업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규모가 크죠. 그러면 주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량에 대한 소량 단위의 배송, 대량으로 배송한다는 건 맞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내린다면, 자, 이건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B2B는 기업과 기업 가니까 대량이죠. 대량이니까 대포장이 되죠. 그 다음에 B2C는 기업과 소비자 관계는 우리가 소량이잖아요. 소포장이 되겠죠. 1번부터 틀렸네. 그럼 1번의 B2B는 소포장이 아니라 작은 게 아니라 대포장이라고 줘야죠. 그 다음에 2번이 소포잖아요. 그럼 2번에 소포.
작은 거죠. 소포니까 이건 B2C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B2B가 아니라 B2C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2B가 산업재라면 B2C는 이제 소비재라고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B2C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업과 개인, G마켓이나 11번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럼 3번에 보시면 B2B의 핵심 기술은 인터넷 기반의 응용 기술이다. 인터넷 기반의 응용 기술은 B2C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B2B는 인터넷 기반에 대한 응용 기술이 아니라 그 정보의 공유나 시스템 간의 연계 및 통합 기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 그렇게 박스를 제가 해놨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사슬상의 배송에 대한 책임 범위가 오프라인 상거래에 비해서 좁지가 않고 넓겠죠, 당연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만 맞죠. 우리가 B2C의 경우는 B2B에 비해서, 자, 우리가 B2B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 업종 및 산업군 간의 산업재이다 보니까 기업과 기업 간, 기업 업종 및 산업군이에요. 근데, 자, B2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의 G마켓이나 11번가 인터넷 기반의 응용 기술이죠. 그래서 이 적용 범위가 시장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및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만 정답이다. 자, 이거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B2B와 B2C를 충분히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적중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별표시 2개 해놓으셔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87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정보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정보화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 정도 이제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이제 이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앞에 우리 모의고사 나왔어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도 문제가 또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틀었는데요. 정보화 사회에서의 모든 정보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자, 모든 정보가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정보가 가치를 지니는 거죠. 썼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해서 모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별하고 방대하고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나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특히 정보를 습득하여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계층과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계층 간의 격차가 또 벌어짐에 따라서 사회적 부작용이 또 속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7번에 1번 틀렸다. 그래서 항상 뭐 모든, 항상 뭐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좀 의심 좀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2번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의 흥미 위주에 의한 정보 습득이 건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건전한 또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정 계층의 이익에 의해서 개인의 존중보다는 감시와 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죠. 감시와 통제를 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정보 독재가 또 가능하겠죠. 독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들은 뭐 87번은 가볍게 맞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정보화 사회에 대한 문제가 유통 정보에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8번 갑니다. 자, 다음은 자 RFID 우리가 2개 냈네요. 아까 RFID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77번. 중요한 거니까 2문제까지 나오겠죠. 자, RFID에 대해서 우리가 유통산업의 RFID를 활용했을 때 기대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RFID를 갖고 따지면 상품이 재고 수준이 실시간 파악되죠. 재고 수준이든지 위치 파악 가능합니다. 판매량에 따른 최소 재고 수준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출고 상품 대량 판독과 무검수,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이 나갈 때 또 출하될 때 무검품에 대한 이 실현에 따른 우리 리드 타임, 납기를 또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획기적인 또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리드 타임을. 그 다음에 상품 수량 및 위치를 실시간 파악함으로써 도난 등 상품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또 우리가 기대 효과가 되겠죠. 근데 자, 고객 점유율 또는 고객의 지출 점유율. 자, 그게 이제 얼레세오라는 게 고객이 돈 가지고 있는 지갑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재고, 그거는 뭐 고객과는 상관없죠. 4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번은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고객 점유율 또는 고객의 지출 점유율을 높이는 거는 상관이 없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5번의 반품 및 불량품 추적 및 조회. 자, 반송을 하잖아요. 반송. 자, 우리가 물류 중에서 이제 회수 물류를 얘기하잖아요. 자, 회수 물류를 얘기하게 되면 자, 팔레트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이 RFID로 이제 이 팔레트나 컨테이너에 RFID를 붙이게 되면 유용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송할 때. 그죠? 또 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뒤에 해설을 보시면 그 도입 효과를 제가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효과적인 재고 관리합니다. 그죠? 재고 수준 높일 수 있고요. 재고 수준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출고의 리드 타임, 납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리드 타임에 대한 및 검수 정확도 향상, 그 다음에 도난 등 상품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아까 이제 회수물류, 이 반품 및 불량품 추적 조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가 효과인데, 우리가 4번에 고객 점유율 또는 고객의 지출 점유율의 재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 자, 89번도 이제 우리가 이제 8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89번에 이제 우리가 포스가 나오죠. 89번도 이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키워드가 나왔다는 거. 판매 시장 및 POS의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POS 시스템의 그 다음 도입 효과 중 점포에 미치는 효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1번, 2번, 3번, 5번은 다 도입 효과 중 점포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매입 수량 및 납품 가격을 통제한다? 자, 이거는 이 점포에 미치는 효과가 아니라 이 거래처에 미치는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원들의 교육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고, 자, 이것들은 다 점포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수작으로 인한 오류 방지가 가능하고, 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 가능하다는 것은 다 교육, 인력, 뭐 이런 것들은 다 점포에 미치는 효과인데, 우리가 매입 수량 및 납품 가격을 통제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거래처에 대한 미치는 효과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90번에는 별표 표시를, 일단 89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여기는 한 3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정보 시스템에 관한 다음 설명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류정보 시스템이라는 자체의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되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1번이 틀렸어요. 자, GIS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 GIS라는 건 지리정보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몇 분 안에 9408 번호가, 우리가 버스가 이제 5버스가 뭐 도착합니다.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지리 공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공해서 교통, 통신 등과 같은 지형 관련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GIS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이동체의 위치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또는 관리하는 시스템은, 자, 이거는 GPS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이동체의 그 위치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또는 관리하는 시스템은, 자, 우리가 1번이 정답인데, 여기서는 GIS가 아니라 이건 GPS로 가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TMS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수배송 시스템. 그래서 트럭이 어디에 가고 있고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런 걸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자, 2번 TRS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게 TRS는 이제 이 TRS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위치 기반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이건 TRS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는 이제 어떻습니까? LBS를 얘기하죠. 자, TRS는 설치한 사용자끼리 그 무제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뭐 휴대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사용을 잘 안 하지만 이 중계국에 할당된 다수의 주파수 채널을 사용자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 서비스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LBS라는 것은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제 물류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GPS 칩을 내장한 휴대폰이나 PDA 단말기 이동체의 위치를 무선 통신으로 위치 확인을 서버에 제공하면 모든 이동체의 현황을 실시간에 검색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TS라는 것은 첨단 지능 운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교통 ITC라고 해서 교통 쪽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도로와 차량 등 기존 교통의 구성 요소에 첨단의 전자, 정보, 그 다음에 통신 기술을 적용시켜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5번이 중요한데요. 포인트 오브 세일즈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은 89번도 제가 넣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판매장의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판매 정보를 컴퓨터로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판매 실적 어떻게 잘 팔리냐, 그다음에 재고 현황, 주문 보충, 고객 정보를 또 알 수 있어서 장바구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유통이 제조한테 그 판매 시점 이 POS 데이터를 이제 주게 되면 그만큼 또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제조가 어떻습니까? 상품을 또 보충해 주죠. 뭐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POS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0번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GIS가 아니라 GPS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TRS, 그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 LBS, 그 다음에 ITS, 첨단 지능 운송 시스템, 그 다음에 89번도 냈지만은 POS,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포스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 마케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판매 실적이라든지 재고 현황, 주문 보충, 고객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장의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판매 정보를 컴퓨터로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회 거는 문제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친 표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5회 모의고사를 마치고 다음에 6회 때 또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